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은행 지점장이 우리 집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청운시장에서 생선을 파셨던 우리 엄마 때문에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일찍 잠이 깼어요. 새벽 5시도 채 안 됐을 텐데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창밖은 아직 어두운데 몸은 이미 잠이 다 달아나 있었고 그렇다고 다시 눈을 감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거실 불을 켰습니다. 아직 조문객이 놓고 간 화환 리본 조각이 구석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과일 껍질을 담은 봉지가 식탁 한켠에 있었어요. 저는 그걸 치우기 시작했어요. 뭐라도 손을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요. 뭘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거실을 정리하다가 엄마 방 앞 복도에서 발이 멈춰버렸습니다. 문을 열면 엄마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 앞에서 굳어버리더라고요. 50년 가까이 비린내를 달고 살던 분이 없는 방은 이상하게 너무 깨끗한 냄새만 났어요. 냄새가 사라진 방이 오히려 더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둔탁한 진동이 현관벽을 타고 거실까지 퍼져왔는데 그 울림이 귀보다 먼저 가슴 한복판을 건드렸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밖에 안 됐으니 또 인사 오신 분인가 싶었는데 어쩐지 이번엔 문을 열기가 선뜻 내키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본 건 그 남자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반듯하게 다린 검은 정장 바지와 그 무릎이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됐을까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팬 단정한 남자가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온몸이 멈췄습니다. 손도 발도 입도 전부 굳어버렸어요. 이 남자가 누군지도 왜 이러는 건지도 머리로는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도 몸은 알았어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어요. 비린내, 엄마의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 저는 언제나 청운시장으로 돌아가요. 제가 기억하는 한 엄마는 항상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매시장을 다녀오고 해가 뜨기도 전에 좌판을 깔고 앉으셨어요. 겨울에는 언손으로 생선 비늘을 긁어내고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얼음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어릴 때 엄마 손을 잡으면 까슬까슬한 감촉이 났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엄마 손은 원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때 제가 바보같이도 그 손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소풍날 엄마가 도시락 싸주러 따라 나서신다고 했을 때 저는 괜찮다고 혼자 간다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못난 짓이었죠. 엄마가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 웃음이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에휴, 그 나이엔 왜 그런 것만 챙겼는지. 어릴 때 엄마 방에 나무 저금통이 하나 있었어요. 퇴근하시면 매일 동전을 조금씩 넣어두시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가 안 계실 때 제가 그 저금통을 살짝 흔들어 봤는데 안에서 동전 하나가 굴러나무 바닥에 부딪혔어요. 그 진동이 상자를 타고 손바닥으로 올라오더니 가슴 정중앙을 먼저 두드렸어요. 심장이 한 박 빠르게 뛰었고 손이 저도 모르게 멈추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언가 소중한 것이라는 걸 어린 마음에도 느꼈던 것 같아요.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는 것. 그런 분이 50억 원을 모아두셨다고요. 평생 생선 팔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던 우리 엄마가요. 저는 그날까지 정말 전혀 몰랐어요.
저는 남자를 거실로 모셨어요. 한성은행 청운지점 지점장 한동원이라고 했습니다. 두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는데 명함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보면서 이 사람도 오랫동안 품어온 무언가가 있구나 싶었어요. 의례적인 방문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거실에 마주 앉으니 방이 유독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번 불었고 유리창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그 진동이 공기를 잠깐 흔들었다가 가라앉나 싶더니 벽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평소엔 있는 줄도 몰랐던 소리인데 그날따라 그 소리가 방 안을 꽉 채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께서 35년 전에 저희 지점에 오셔서 이 봉투를 맡기셨어요. 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35년 전이라면 제가 막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때잖아요. 그때 엄마가 벌써 이걸 준비해 두셨단 거잖아요. 저를 위해서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그냥 멍하니 그분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한동원 지점장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어머니가 저희 지점 고객이신 건 맞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박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경직됐고 숨을 어느 타이밍에 쉬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이분이 전하려는 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직 아무것도 모르면서 몸이 먼저 알아챘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 무엇이 더 있다는 건가요? 한동원 지점장은 그날 오래 잊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전하고 나서 며칠 안에 은행에 한번 들러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드릴 말씀이 더 있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문틀에서 둔탁한 진동이 한번 울리더니 복도에서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고요함 속에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는데 한참 동안 손을 대지 못했어요. 손이 가질 않았거든요. 열면 어떤 말이 나올지가 무서웠습니다. 봉투는 낡아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두꺼운 종이였는데 겉면에 엄마 글씨로 딱 3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이에게만.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서서히 굳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솔직히 그 당시에는 도통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3글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대체 뭔 거예요?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건 한동원 지점장이 다녀간 그날 오후였어요. 오태민, 저보다 4살 위인 우리 오빠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엄마 자랑이었고 저는 늘 그 뒤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애였어요. 오빠는 대학도 잘 갔고 취직도 잘 됐고 서울에 자리 잡고 살면서 명절에나 내려오는 사람이 됐거든요. 사실 엄마가 많이 편찮으실 때도 오빠는 자주 오지 못했어요.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냥 믿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믿고 싶었던 거겠죠. 오빠 목소리는 통화할 때마다 항상 조금 무뚝뚝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되겠어? 당연하죠 했어요. 엄마 물건 정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처리할 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 물론 저는 그때까지 한동원 지점장이 두고 간 봉투 이야기를 오빠에게 하지 않았어요.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뭔가 먼저 더 알고 나서 말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는지
지금도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랬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오빠 부부가 왔어요. 현관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두 사람이 들어섰는데 그 순간 제 코를 건드린 건 오빠 냄새가 아니었어요. 올케 최지영 씨가 뿌린 향수 냄새였습니다. 진하고 달큰한 향이 좁은 현관을 가득 채웠는데 그 냄새가 아직 이 집에 남아있는 엄마의 냄새를 천천히 밀어내는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숨을 참았어요. 괜히 그러면 안 된다 싶었는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최지영 씨는 이미 5년 전에 오빠와 결혼한 사이인데 저는 솔직히 그분이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뭘 딱히 잘못하신 건 없어요. 말도 항상 바르게 하시고 예의도 있고 근데 웃을 때 눈이 같이 웃지 않는다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르죠. 어쩌면 제가 오빠 사람을 원래 경계하는 성격인 걸 수도 있고요. 거실에 앉아 차를 내왔는데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오빠는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최지영 씨는 거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잠깐 엄마 방 쪽으로 갔다가 제 눈과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방은 아직 정리 안 하셨어요? 아직은 못하겠다고 했어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고요. 최지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끄덕임이 묘하게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속이 좀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건지 아니면 뭔가 진짜 이상한 건지 그때는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찻잔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기울어진 채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고쳐 잡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그냥 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오빠가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는 제가 아는 한 항상 돌려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놀랐어요.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나 재산 관련해서 따로 얘기 들은 거 없어? 가슴이 콩닥했습니다. 등에서 뭔가 서늘한 기운이 목덜미 쪽으로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감각을 무시하려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표정은 그냥 뒀습니다.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봉투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어쩌면 잘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나쁜 일이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직감적으로 아직 말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괜한 의심이었을 수도 있고요. 오빠는 잠깐 저를 바라봤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그러더니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 통장이나 부동산 같은 거 법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는 거야?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저는 엄마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오빠 입에서 법적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이상했어요. 아, 그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챙기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 달랬어요. 오빠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걱정이 있겠지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때 저는 오빠를 두둔하고 싶었어요. 그게 편했거든요. 오빠가 나쁜 의도로 그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은 게 흔들리니까요. 세상에 그때 제가 그렇게 순진했어요. 최지영 씨가 오빠가 말을 끝내자마자 바로 테이블 위에 찻잔을 집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특별히 더 마음 쓰셨다는 거 언제 증명이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찻잔을 내려놓으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말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뭔가 날이 서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 싶었는데 최지영 씨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면서 차를 홀짝였어요.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왜 웃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참 그렇죠. 화가 나거나 당황하면 오히려 웃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너는 속마음을 너무 잘 숨긴다고. 그게 복인지 화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때 저는 오빠 얼굴을 보면서 정말로 엄마가 그리웠던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던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오빠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엄마 방에 들어갔어요. 현관에 엄마 낡은 장화가 아직 그대로 있었거든요. 신고 벗은 자리가 발 뒤꿈치 쪽만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잠깐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다가 걷었어요. 아직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성은행 청운지점을 찾아갔습니다. 한동원 지점장이 말한 게 마음에 걸려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가는 길에 엄마가 이 길을 매일 걸어 시장으로 가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운시장 골목을 지나치니까 엄마 자리였던 곳에 이제 다른 분이 생선을 팔고 계셨어요. 생선 비린내는 똑같이 났는데 어쩐지 그 냄새가 낯설었어요. 아는 냄새인데 모르는 냄새였습니다. 은행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으니 한동원 지점장이 서류 봉투를 하나 더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분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오늘 큰 이야기를 들을 것 같다는 게 직감으로 왔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어머니 통장이 2개예요. 2개요? 하나는 가족분들도 알고 계신 통장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어머니가 따로 관리하신 겁니다. 잔액이 좀 됩니다. 잔액이 좀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몇백만 원 정도 되나 보다 했어요. 아니면 1,000만 원? 엄마가 50년을 생선 파셨으니까 그 정도는 모아두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점장이 내민 종이를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그 숫자를 읽고 그냥 멍해졌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또 읽었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50억 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제 맞은편에서 한동원 지점장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분도 말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디서 어떻게 이런 돈이 생겼다는 건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운시장에서 매일 새벽에 나가 생선을 파셨던 우리 엄마가 낡은 장화를 신고 어느 날이면 손이 터서 피가 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셨던 분이 50억 원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때 저는 그 돈이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다는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엄마가 대체 왜 이걸 숨기셨냐는 거였거든요. 저한테도 오빠한테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떠오른 건 오빠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통장이나 부동산 같은 거 법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는 거야. 그 문장이 이상하게 다시 귀에 울렸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억지로 믿으려 했어요. 은행 상담실을 나오는 길, 다리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는데 얼굴은 뜨겁고 손은 차갑고 몸이 어디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청운시장 골목을 지날 때 생선 비린내가 올라왔어요. 항상 맡아온 냄새인데 그날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발이 잠깐 멈춰버렸어요. 엄마가 50년을 이 냄새 속에서 돈을 모으셨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한동원 지점장이 상담 말미에 건네준 것이었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직 펼쳐보지 않았어요. 그분이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 같았는데 저도 그날은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소화가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딱 그랬습니다. 벤치 하나가 골목 모퉁이에 있어서 거기 앉았어요. 봉투를 무릎 위에 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 입출금 내역서가 있었어요. 3년치였습니다. 그걸 훑어 내려가다가 중간쯤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간 금액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번에 수천만 원씩 합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3번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출금란 옆에 적힌 이름을 봤어요. 최지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찬 기운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인가? 올케가 왜 엄마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건가? 엄마가 허락을 하신 건가? 아니면 엄마가 모르신 건가?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어느 것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류 봉투를 접어서 가방에 쑤셔넣고 일어섰는데 몸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벤치 옆에 서서 잠깐 숨을 고르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어요. 그 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그 순간 이상하게 어린 시절 저금통 소리가 떠올랐어요. 나무 바닥에 굴러 부딪히던 그 동전 소리가 낯설지 않은 예감이 가슴 안쪽을 두드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서 있다가 걷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내 오빠 얼굴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습니다.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오빠에게 먼저 전화를 하셨겠어요? 저는 그 길을 걸어오는 내내 핸드폰을 꺼냈다가 넣었다가 했어요. 5번도 더 했어요. 결국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고 혹시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확실하지 않은 말로 오빠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직은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뇌었어요. 집 앞 계단을 오르면서요. 발이 무거웠습니다. 이틀 뒤 오전이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났을 때 저는 엄마 방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손이 잘 가지 않는 물건들이 많았는데 그날은 조금씩이라도 시작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서랍을 열면 엄마가 모아두신 영수증 묶음, 낡은 수첩, 예전에 제가 보낸 엽서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어요. 그 엽서를 보는 순간 숨이 잠깐 막혔어요. 결혼 전에 제가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서 사온 거였거든요. 엄마가 이걸 아직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좀 더 급하게. 현관을 열었더니 최지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는 아니었어요. 옆에 모르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첫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등이 굳었습니다. 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말없이 비켜섰어요. 들어오라는 뜻이었는데 사실 들어오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 앉더니 최지영 씨 옆에 남자가 조용히 명함을 꺼내 내밀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명함을 받아드는 순간 서류의 감촉이 차갑게 느껴졌는데 그 차가움이 손끝에서 팔을 타고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최지영 씨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저한테 재산 관리를 맡기셨어요. 이게 위임장이에요.
위임장이라는 게 뭔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대신 처리하도록 허락해주는 서류예요. 이걸 가짜로 만들면 범죄가 되는 거고요. 그 서류가 지금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이 있었습니다. 엄마 필체를 제가 모르지 않거든요. 수십 년을 봐온 글씨잖아요. 근데 이상했어요. 흔히 말하는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같은 글씨인데 뭔가 다른 것 같은. 저는 그 서명을 보면서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법적으로 정리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 옆에서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상속 신고 기한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랍니다. 일주일. 그 말이 묘하게 위협처럼 들렸어요. 서두르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 기한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았거든요. 속에서 뭔가가 부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화가 아니라 뭔가 꽉 눌린 채 끓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말했어요.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요. 아직 다 검토를 못했다고. 최지영 씨가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웃지 않는 미소를 지으면서요. 물론이죠. 천천히 보세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물론이죠. 라는 말을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거실에 서서 한동안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제야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까부터 그랬던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작된 건지 모르겠었어요. 나중에 한동원 지점장에게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필적 감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씨를 쓴 사람이 맞는지 전문가가 확인하는 검사인데 오래된 서명도 구분해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조금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최지영 씨가 다녀간 뒤로 마음이 어수선해서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어쩐지 엄마 방에 있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어요. 뭔가 무서운 일이 곧 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그런 고요함이었어요. 숨을 쉬기 조금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화장대 서랍을 열었더니 낡은 손거울이 하나 나왔어요. 뒷면이 나무로 된 작은 거울이었는데 만지는 순간 손에 착 붙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오래 잡아온 물건이 갖는 그 감촉 있잖아요. 저는 그 거울을 이리저리 뒤집다가 뒷면에 뭔가 끼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반으로 접은 종이였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숨을 참다시피 하면서 꺼냈는데 종이가 너무 오래돼서 가장자리가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쥔 채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아직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거기서 멈췄어요. 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열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용기가 안 나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에휴, 저도 참 그런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고 유리창이 가끔 흔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엄마 서명이 어떻게 저기 올라간 건지, 오빠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그 손거울 뒤에 접힌 종이가 무슨 내용인지를 번갈아 가며 생각했어요. 한 가지를 생각하면 다른 게 치고 들어오고, 그게 정리되면 또 다른 게 올라오고, 물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도 몰라요. 위임장이라는 게
꼭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직접 주신 거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그 서명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분명 엄마 이름인데, 분명 엄마 필체인데, 뭔가 달랐어요. 뭐가 다른지는 말로 설명이 안 됐어요. 그냥 50년을 봐온 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최지영 씨가 다녀간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오후부터 하늘이 흐리더니 해가 지면서 빗소리가 시작됐는데 세게 오는 비가 아니라 조용히 내리는 비였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하게 났고 방 안은 그 소리 덕분에 오히려 더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심했던 것 같아요. 무릎 위에는 한동원 지점장이 처음 날 두고 간 봉투가 있었어요. 열흘 가까이 서랍 속에 넣어뒀던 거였는데 그날은 왠지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봉투를 집어드니 손끝에 낡은 종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두툼하고 오래된 종이 특유의 거칠거칠한 느낌. 35년을 금고 속에 있었던 물건이 갖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엄마 글씨로 쓰인 세 글자를 다시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서연이에게만. 그리고 봉투를 뒤집었는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게 코끝에 닿았어요. 냄새였습니다. 비린내가 아니었어요. 화장품 냄새였어요. 오래된 화장품 특유의 달큼하고 분 냄새가 봉투에서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걸 맡으면서 멈칫했어요. 엄마가 이 봉투를 쓰신 날 뭔가 특별히 차려입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가 6장이었어요. 엄마 글씨였습니다. 틀림없이 엄마 글씨였어요. 위임장에 적힌 서명과는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 글씨였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흔적이 있었고 중간중간 줄이 삐뚤어졌다가 다시 가지런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가슴을 눌렀어요. 엄마가 이걸 얼마나 오래 앉아서 쓰셨을까 싶어서요. 첫 문장은 이랬어요. 서연아, 이걸 내가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없는 거겠지. 저는 그 문장을 읽자마자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숨을 두어 번 고르고 나서 다시 들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최지영 씨가 돈을 빼간다는 걸 3년 전부터 알고 계셨대요. 당시 한성은행 직원이 거래 내역이 이상하다고 조심스럽게 귀띔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걸 듣고 밤새 생각하셨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침묵을 선택하셨어요.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태민이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손자 얼굴을 못 보잖아. 어미는 자식을 잃는 것보다 돈을 잃는 게 낫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다른 곳에서 아팠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너무 억울해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엄마가 불쌍해서, 세 번째 읽을 때는 오빠가 원망스러워서요. 엄마는 50억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편지에 적어두셨어요. 젊었을 때 청운시장 골목 모퉁이 땅 한 조각을 아주 싼 값에 사두셨대요. 그때만 해도 그 자리가 별 가치가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재개발이 되고 주변이 달라지면서 값이 올랐대요. 그 돈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조용히 굴리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저한테도 오빠한테도 평생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냐고요?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말하면 사람이 달라지더라. 내가 그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 문장에서 저는 손을 멈췄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일정하게 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어린 시절 저금통 동전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환청인지 기억인지 구분이 안 됐는데 그 진동이 명확하게 가슴 안쪽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낯섦도 예감도 아니었어요. 뭔가 오래 참아온 것이 마침내 자리를 찾은 것 같은 그런 울림이었어요.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고 저는 그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장에는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담겨 있었어요.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오빠한테 질투나 했지 않냐고, 그래도 너는 항상 곁에 있어줬다고.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눈앞이 흐려졌는데 저는 닦지 않고 그냥 읽었어요. 닦으면 다음 줄을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내가 엄마 딸이어서 고마웠어.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무릎 위에 편지를 얹고 빗소리를 들으면서요.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몸이 너무 고요해서 슬픔인지 감사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냥 엄마 이름을 한번 불렀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편지에는 덧붙임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요. 서연아, 내 것은 따로 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에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문을 열었을 때 최지영 씨가 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없이 혼자였어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가 흐트러짐 하나 없었어요. 저는 그분 얼굴을 보자마자 어금니를 꽉 다물었습니다. 어젯밤 편지를 읽은 뒤로 감정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거실에 앉았어요. 최지영 씨가 가방을 열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 그 위임장이었어요. 언니, 저도 이런 거 하기 싫은데요. 근데 어머니가 남기신 게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있었어요. 속에서 뭔가 부글거리는 걸 느꼈는데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섣불리 나섰다가 일이 더 꼬이면 안 됐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신 거거든요. 제가 어머니 대신 관리해드린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말이 끝났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실 같은 게 팽팽하다가 툭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젯밤 읽은 편지가 눈앞에 겹쳤어요. 오태민이 내 곁을 떠나면 손자 얼굴을 못 보잖아. 그 문장이 어미는 자식을 잃는 것보다 돈을 잃는 게 낫다는 그 문장이,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최지영 씨를 바라봤어요. 천천히. 형수님. 목소리가 낮게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싶을 만큼요. 최지영 씨가 미소를 유지한 채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서 밀어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 서류 치워. 최지영 씨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어요. 그 손으로 엄마 이름 다시는 입에 담지 마. 반말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분한테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엔 격식을 갖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이 안 났어요. 40년 가까이 쌓아온 체면이라는 게 전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당신이 한 게 뭔지 알아? 문장이 짧게 나왔어요. 그게 더 무서운 말이었는지 최지영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3년치 내역 다 봤어. 엄마가 알고도 참으신 거야. 당신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 목이 잠겼어요. 근데 울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다른 게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게 뭔지 그 자리에서는 몰랐습니다. 최지영 씨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눈은 여전히 웃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서류예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나가. 언니, 나가라고. 그분이 서류 가방을 닫더니 일어섰어요. 나가면서 현관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는데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통째로 떨렸는데 그게 화가 남아서인지 아니면 화를 다 써버려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손을 바닥에 짚으니 장판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바닥에서 팔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고 저는 그 감각을 느끼면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 저도 제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저렇게 쏟아붓고 나서 일이 더 복잡해지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걱정이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마지막 문장을 또 읽었습니다. 서연아, 내 것은 따로 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날 저녁 한동원 지점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은행에 가도 되겠냐고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더니 그분도 드릴 말씀이 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저는 주방에 가서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쳐 있었어요. 먹구름이 지나간 자리에 어두운 하늘이 남아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깨끗해 보였어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엄마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냈어요. 그게 잘한 건지 틀린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저도 나중에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엄마 많이 편찮으실 때 한 번을 더 찾아갔어야 했거든요. 그때 바빠서 다음에 가면 되겠다 싶어서 미뤘던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그날 밤 불쑥 올라왔습니다. 최지영 씨한테 화를 내고 나서 제 속에도 남은 것들이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한성은행에 가기 전에 씻고 옷을 골랐는데 이상하게 그게 오래 걸렸어요. 뭘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손이 잘 안 움직였어요. 서랍을 열었다가 닫고 옷장 앞에 서서 한참 있다가 결국 제일 단정한 짙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가는 자리가 아닌데도 어쩐지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거울을 봤는데 그 순간 숨이 살짝 멈칫했어요. 제 얼굴이 엄마를 닮아 있었거든요. 항상 그랬는데 그날은 유독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눈 아래 주름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도 미간에 세월이 새겨진 것도 전부 엄마한테서 온 것들이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엄마, 나 닮았죠? 전에는 그게 싫었는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가 평생 한 푼씩 쌓아온 것을 손에 쥐는 순간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걸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았어요. 코트 단추를 잠그고 나서 현관으로 나왔어요. 엄마 장화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였어요. 한성은행 청운지점까지 걸어서 15분 남짓이에요.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최지영 씨한테 했던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오갔어요.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싶다가도, 아니, 그것도 부족했다 싶다가도, 감정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도 발은 은행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행 입구를 들어서서 안내 데스크에 이름을 대니 상담실로 안내해 줬어요.
복도 끝 상담실 앞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이 고르게 켜져 있었는데 그 흰빛이 묘하게 눈을 피로하게 만들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고 의자 등받이가 차가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까지 아직 5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 5분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공탁이라는 말을 한동원 지점장한테 전날 문자로 들었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다툼이 있을 때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요. 그 말이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미 그쪽에서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한동원 지점장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봉투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은 뒤 그분이 먼저 말씀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부탁을 35년을 지켰는데 이제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봤어요. 한동원 지점장이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위임장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서명 필체가 어머니의 최근 필적 샘플과 현저히 다르다. 위조 가능성 높음.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종이에 박힌 걸 보니까 또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동원 지점장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이게 2번째 통장입니다. 어머니가 딸 이름으로 따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굳었습니다. 대사가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몸이 먼저였어요.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느끼면서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통장 표지에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낡고 반들반들한 손때였어요. 엄마가 이 통장을 얼마나 자주 꺼내 보셨는지 표지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닿는 자리가 딱 그 위치였어요. 저는 그 다른 자리를 손끝으로 쓸었어요. 어머니가 저희 지점에 오실 때마다 이 통장을 확인하고 가셨어요. 잔액 확인은 잘 안 하셨고요. 그냥 갖고 오셨다가 돌아가셨어요. 늘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 맡았던 봉투의 화장품 냄새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이 통장을 갖고 은행에 오시던 날 좋은 옷을 입으셨던 거구나. 단정하게 딸 이름으로 만들어둔 통장을 확인하러 오시면서 엄마는 그날만큼은 차려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가슴을 치는지 저는 한동원 지점장 앞에서 눈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몰라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잠시 뒤 한동원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최지영 씨 명의 출금건을 저희가 조금 늦게 파악했어요. 제가 일찍 알았더라면 어머니가 덜 상처받으셨을 텐데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말을 하면서 시선을 내리는 분이었어요. 오래 품고 온 게 있는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가 알면서도 그냥 두신 거라고. 이분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무릎을 꿇었던 게 의무 때문이 아니라 이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은행을 나왔어요. 밖이 맑았습니다. 어젯밤 비가 내린 뒤라
공기가 씻긴 것 같았어요. 길바닥이 아직 약간 젖어 있었고 햇살이 그 위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집으로 향했어요. 뭔가 다 해결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것 같기도 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한참 고민했어요. 받을까 말까? 받았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그 무뚝뚝함이 없었어요. 낮고 작은 목소리로 집에 잠깐 와도 되겠냐고 했어요. 할 말이 있다고요. 올 때쯤 됐다 싶었어요. 오빠는 오후 늦게 혼자 왔습니다. 최지영 씨는 없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는데 오빠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다가 또 내려놨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 그냥 뒀어. 지영이가 그렇게 한다는 걸.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됐거든. 근데 말을 못했어.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물었어요. 왜 못했냐고. 오빠가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지영이랑 사이가 벌어질 것 같아서, 너한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려 했어. 나쁜 인간이지. 나쁜 인간이라는 말을 스스로 하는 걸 들으니까 저는 이상하게 화가 더 가라앉았어요. 화를 더 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나쁜 사람인 건 맞는데 그게 전부인 것 같지도 않아서요. 겁쟁이인 거잖아요.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아내한테도 전부 겁쟁이였던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더 슬펐습니다. 오빠한테 편지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가 알고 계셨다는 것도 침묵을 선택하신 이유도요. 오빠가 그 말을 듣더니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어요. 한참 있다가 눈을 떴을 때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뭘 위로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미안해. 저는 잠깐 오빠를 바라봤어요. 그 두 글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오빠도 알 거예요. 저도 알고요.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은 오빠 입에서도 제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돌아간 뒤에 저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고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임장 위조, 횡령. 법적으로 따지면 충분히 됐어요. 실제로 한동원 지점장도 그 가능성을 말해줬고 필적 감정 결과도 있었거든요.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한쪽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선 엄마 편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태민이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손자 얼굴을 못 보잖아. 엄마는 알면서도 싸우지 않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엄마가 너무 많이 참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 마음이 뭔지는 알 것 같았어요. 지키고 싶은 게 있을 때 사람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그게 꼭 약함이 아니라는 것도요. 저는 고소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관계를 끊기로 했습니다. 오빠한테 그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할 필요도 없었어요. 다음에 다시 연락이 오면 그때 말하면 됐습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손해를 감수하는 결론이라는 걸 알았어요. 돈을 다 되찾지 못할 수도 있고, 오빠와 영영 안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뒤에 돌아봤을 때 이 선택을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았어요. 은행에서 집으로 걷는 길에 벤치 하나를 발견했어요. 청운시장 입구 모퉁이에 있는 낡은 벤치였는데 거기 잠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릎이 묵직하고 어깨가 처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나간 것 같아서 잠깐 비워야 할 것 같았거든요.
시장 골목에서 생선 비린내가 올라왔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엄마가 이 냄새를 50년 달고 사셨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언손으로 비늘을 긁으면서 한 푼, 두 푼.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딸 이름으로 통장 하나를 따로 만들어 두시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은행에 다녀오셨던 분이에요. 참, 우리 엄마. 저는 벤치에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한번 크게 숨을 들이켰어요. 비린내가 코 속으로 들어왔고 이상하게 그 냄새가 그날은 좋았어요.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어요. 최지영 씨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용해지니까 이상하게 그 고요함이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 쏟아내고 나서 생긴 조용함이라는 게 그 전의 조용함이랑은 다르더라고요. 법적인 절차는 한동원 지점장이 연결해준 분을 통해서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어요. 위임장 위조건은 제가 고소를 안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행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됐고 최지영 씨 명의로 빠져나간 금액도 상당 부분 돌려받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싸우지 않아도 증거가 있으면 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돈이 얼마나 돌아오는지가 그 즈음엔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자꾸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운시장 쪽을 걸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발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는데 시장 골목에 들어서니 생선 비린내가 올라왔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 냄새는 똑같았습니다. 가게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냄새만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 자리였던 곳에는 이제 다른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새벽부터 나와 얼음을 갈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시던 것처럼 똑같이.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러다 발이 멈춰버렸습니다. 50년이에요. 엄마가 그 자리에서 50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해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딸 이름으로 통장 하나를 만들어 두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은행을 다녀오면서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뭐 좀 드릴까요? 저는 웃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라고요. 골목을 나오다가 김현순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엄마 절친이신 분인데 70대 중반이시고 아직도 시장 근처에 사세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잡으셨어요. 서연아,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아이고, 인사치레라도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마운지요. 저는 그분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엄마가 얼마나 내 자랑을 했는지 알아? 딸이 반찬 솜씨가 엄마 닮았다고, 가게도 잘한다고. 맨날 그 얘기였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울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눈물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서연아. 내 엄마가 그 통장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 내가 결혼하던 해부터래. 나한테 살짝 귀띔을 해줬거든. 딸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다고. 그때부터였어. 제가 결혼하던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하늘을 봤어요. 파랬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걸 그 해부터 시작하셨다는 게
뭔가 가슴을 조용히 내리누르는 것 같았어요.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 방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조금씩 정리를 해두긴 했는데 아직 손 못 댄 구석이 있었거든요. 화장대 옆 낮은 선반에 그 나무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서 몇 번 봤는데 매번 다음에 보자 하고 넘겼어요. 그날은 꺼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흔들어 봤더니 안에서 동전 하나가 굴렀습니다. 나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그 진동이 상자를 타고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가슴 정중앙을 두드리는 그 울림이 어릴 때 느꼈던 것과 똑같았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았습니다. 손이 멈추지도 않았어요. 그냥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에서 가슴으로 올라오는 그 떨림이 차갑지 않고 따뜻했어요. 저는 저금통을 가슴에 잠깐 안았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아무 말도 없이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닦았습니다. 닦고 나서 또 났어요. 그냥 뒀어요. 한참 울었습니다. 통곡도 아니고 흐느낌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흘렀어요. 엄마가 없다는 게 이제야 제대로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에휴, 저도 참. 지금 저는 반찬 가게 계산대 옆에 그 저금통을 올려두었어요. 가게를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자리예요. 손님들이 가끔 저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엄마 거라고 해요. 더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가끔 바쁘게 움직이다가 저금통이 흔들려서 동전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진동이 계산대를 타고 올라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저는 잠깐 멈춰요. 그리고 엄마를 생각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화를 신고 언손으로 비늘을 긁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딸 이름으로 통장 하나를 만들어 두셨던 분. 생선 팔던 엄마가 50년 동안 그렇게 저를 생각하셨던 분. 이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냥 좀 울어도 되겠다 싶어요. 오빠한테는 아직 연락을 안 했어요. 언젠가는 해야겠죠.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성급하게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침묵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도 싸우는 대신 놓아주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게 맞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용서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남은 제 인생의 몫인 것 같습니다. 최지영 씨 일은 법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는 그 사람한테 감정을 쏟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가 평생 쌓아두신 것을 지키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한동원 지점장이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35년 전 엄마가 처음 통장을 만들러 오시던 날 함께 온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같이 들어오셨다가 밖에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지점장도 기억이 흐릿하다고 했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던 것 같다고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여자분이요? 35년 전이면 엄마 나이가 이제 막 40을 넘기셨을 때거든요. 그때 엄마 곁에 있었던 젊은 여자가 누구였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아니면 영영 모를 수도 있고요. 오늘도 저는 새벽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반찬을 준비하면서 계산대 옆 저금통을 한번 봤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늘 그 자리에. 엄마처럼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